정말 자식이 힘들 때 당신부터 챙겨줄 거라고 믿으세요? 당신이 쓰러졌을 때 친구가 먼저 병실로 달려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배우자와 영원할 거라 믿었지만 먼저 간 사람 많습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노년은 배신으로 시작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기대했던 관계는 끊어지고 결국 고요한 방 한가운데 홀로 남게 됩니다. 슬프지만 진실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5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5가지만 갖추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무조건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가족 간, 친구 간 갈등에 휘말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마음은 여려지고 관계는 예민해집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라도 늙고 병들면 대화는 점점 줄고 오해는 쌓입니다. 손주를 챙겨도 자식에게 밥을 해줘도 결국 돌아오는 건 왜 이렇게 간을 짜게 했냐는 말 한마디일 때도 있습니다. 친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엔 함께 병원 가주고 심심하면 전화도 자주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연락을 끊습니다. 섭섭함을 말하면 예민하다고 하고 속상함을 내비치면 귀찮게 군다고 합니다. 결국 상처받고 돌아서는 건 늘 내가 먼저입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이런 감정 낭비가 없습니다. 가족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친구의 기분에 휘둘릴 일도 없습니다. 누가 밥을 차려주지 않아도 내 입맛대로 먹고 누가 나가자고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산책을 나갑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가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 되는 셈입니다. 사람을 향해 애써 마음 쓰고 눈물 흘리는 대신 나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69세 서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혼자 두면 걱정돼서 그래요라며 집으로 모셔왔고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손주들도 잘 따랐고 며느리도 예의를 지켰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서 씨가 손주 저녁밥을 챙기지 못한 날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TV를 보며 한숨을 쉬었을 뿐인데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예민하게 굴지 마. 서 씨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서운하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고 서 씨는 어느 날 밤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지금은 근처 원룸에서 혼자 지냅니다. 처음엔 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멈췄다고 합니다.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밥은 대충 먹어도 기분은 안 상하니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사는 게 늘 따뜻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정을 지키려면 거리가 필요한 법이에요. 반면 처음부터 혼자 살며 마음의 평화를 지켜온 이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3세 정화섭 씨는 은퇴 후 곧바로 자식들과 거리 두기를 선언했습니다. 자식은 외국에 있고 주변 친척도 드물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한두 번 모임에서 빠지자 금세 연락이 끊겼지만 정 씨는 전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필요할 땐 곁에 있고 아닐 땐 사라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해요. 정 씨는 매일 아침 제 시간에 일어나 소박하게 아침을 차려 먹고 오후엔 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갑니다. 저녁에는 동네 슈퍼 아주머니와 짧은 인사를 나누고 돌아와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마칩니다. 누가 밥을 차려주진 않지만 눈치 보며 밥 먹을 일도 없습니다. 누구와 감정을 섞진 않지만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혼자 있으니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게 되더군요. 이제는 누구도 내 평화를 흔들 수 없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상반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혼자일 때 비로소 지켜지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 그 마음이 평화롭고 단단할수록 노후는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고 나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혼자라는 건 고독이 아니라 가장 평온한 생존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혼자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모은 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젊은 날 허리띠 졸라매며 버틴 세월, 아픈 몸 끌고 일한 시간, 남들 놀 때 일했던 희생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건 돈을 모을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노년기에 벌어지는 재산 분쟁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손을 벌리고 형제가 유산을 놓고 다투고 심지어 오랜 친구나 이웃이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일도 흔합니다. 아프면 보호자인 척하며 병원비를 이유로 통장을 가져가고 외로움을 틈타 재혼을 제안하며 재산을 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벌어집니다. 혼자 살면 이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재산을 노출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결정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내 돈의 흐름과 주인은 오직 나 하나입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와도 공동명의를 하지 않으니 어떤 계약도 내 손으로 결정하고 서명합니다. 마음이 약해질 틈 없이 오롯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한 방패가 바로 혼자라는 선택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몰라 후회한 사람도 있고 일찍 깨달아 재산을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4세 정진호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큰아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연세도 있고 혼자 두면 불안해서요라며 정 씨를 집으로 모셔왔고 처음엔 효심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다 정 씨가 감기 몸살로 며칠 아팠던 어느 날 아들은 병원비를 대신 내주겠다며 통장을 건넬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나중에 상속받을 건데 지금부터 관리해 드리는 게 낫잖아요. 정 씨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아들의 설득과 며느리의 눈치에 밀려 결국 통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지 않아 정 씨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통장에는 3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고 아들은 아버지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썼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내가 죽을 때 가져갈 돈은 없어도 최소한 내 인생의 마무리는 내가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지킨 겁니다. 반면 강원도 속초에 사는 70세 이명숙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단 하루도 자식 집에 얹혀 산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집을 사줄 테니 이사 오라고 했지만 임 씨는 거절했습니다. 집은 내가 산 집에서 돈은 내가 번 돈으로 남은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임 씨는 매달 국민연금과 임대소득으로 살아갑니다. 적지만 규칙적인 수입 덕에 생활은 불편하지 않았고 큰 지출을 막기 위해 모든 비용은 본인이 직접 통장과 노트에 적었습니다. 작은 투자도 누가 함께 하자고 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 몇몇은 자식에게 보증 섰다가 재산을 날렸지만 임 씨는 그런 일에 단 한 번도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자식도 믿고 싶죠. 하지만 내 돈이 없으면 결국 내가 내 인생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혼자 살면요. 나만 알고 나만 쓰니까 안전해요. 외롭다는 말보다 무서운 건 돈 잃고 마음까지 잃는 거예요. 정진호 씨는 통장을 잃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이명숙 씨는 혼자였기에 돈도 자존심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노년의 재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내 권리이고 내 자존심이며 내 마지막 결정권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삶, 바로 혼자인 삶입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는다는 건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를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직장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웃어야 했고, 듣기 싫은 말에도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다릅니다. 혼자 살면 누굴 만날지부터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보면 됩니다. 혼자 사는 가장 큰 자유는 바로 이 인간관계의 선택권입니다. 억지로 약속을 잡지 않아도 되고 매번 술자리에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보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여유 있는 시간에 천천히 만나면 됩니다. 부담도 없고 눈치도 없습니다. 연락을 끊어도 미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싫은 사람에게 나는 좀 쉬고 싶다고 말할 용기도 생깁니다. 이처럼 관계의 다이어트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혼자 살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누가 옆에 있다는 이유로 피곤한 모임에 나갈 필요도, 누군가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 하나만 늘어나도 관계는 배가 되고 피로는 몇 배가 됩니다. 혼자 살면 그런 소모가 없습니다. 이 진실을 늦게 깨닫고 후회한 사람도 있고 일찍 깨달아 인생을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5세 김선혜 씨는 남편과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노년에 접어들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의 인간관계였습니다. 남편은 정년퇴직 후에도 모임을 즐겨 다녔고 그때마다 김 씨는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색한 술자리, 끝도 없는 수다, 불편한 웃음. 김 씨는 수십 번 난 좀 쉬고 싶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사람들한테 인사라도 해야지라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점점 말을 줄이고 방에 혼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본인 친구들의 이름을 매번 꺼내며 이번엔 누구 부부 만날 거니까 같이 나가자고 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싫었던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나에게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끌려다녔죠. 남편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김 씨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의도치 않은 혼자가 된 거였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외출이 즐거워졌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충남 서산에 사는 71세 이남규 씨는 일찍부터 사람은 골라 만나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 재혼 권유도 있었고 함께 살자는 친구의 제안도 있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소수의 친구들과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 동네 도서관 앞 벤치에서 40년 지기 친구 한 명과 커피를 마십니다. 둘은 정치 얘기도 안 하고 가족 얘기도 거의 안 합니다. 대신 노년의 외로움, 건강, 그리고 재미없는 드라마에 대한 불평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남규 씨는 말합니다. 사람 많은 자리에 가면 피곤해요. 괜히 내 얘기 들려주고 남 얘기 들어줘야 하잖아요. 지금은 나랑 코드 맞는 사람만 봅니다. 딱 그게 좋습니다. 그는 혼자 사는 삶을 고요한 호수라고 표현합니다. 자극적인 관계는 파문만 남기고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김선혜 씨는 억지로 웃으며 살아야 했던 과거를 지나 늦게 얻은 조용한 일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남규 씨는 처음부터 관계의 범위를 좁히고 그 안에서 깊이를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자이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사람 수가 아니라 사람 질입니다. 그리고 그 질은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년의 혼자 삶은 외로움이 아니라 관계의 자율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며 사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노후입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사회적 체면보다 내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체면이 전부였습니다. 어디 다녀왔는지, 누구랑 친한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직장에 다녔는지가 곧 나의 가치였습니다.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친구 자랑이 자연스레 체면을 만들었고 남의 시선에 맞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자식이 잘나든 못나든 남편이 공무원이었든 택시기사였든 이제는 그런 게 더 이상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지금 내가 얼마나 덜 아프고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가입니다. 체면으로는 약을 살 수 없고 체면으로는 외로움을 달랠 수 없습니다. 혼자 살면 이 체면이라는 족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아침밥을 대충 먹어도 누구도 흉보지 않고 하루 종일 파자마 차림으로 있어도 눈치 볼 리가 없습니다. 점심에 편의점 도시락을 먹든 마트 세일 고기로 끼니를 때우든 나만 편하면 되는 삶.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반대로 함께 살면 며느리가 뭐라 할까야? 이웃이 이상하게 볼까 하는 쓸데없는 고민이 삶을 지배합니다. 체면을 챙기려다 병을 키우는 일도 많습니다. 아픈 걸 숨기고 가난한 걸 감추고 힘든 걸 티내지 않다가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반면 혼자 사는 사람은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돈 계산 없이 자신을 위해 씁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으니 불필요한 소비도 없습니다. 결국 체면보다 삶의 질이 중요한 시대, 혼자가 그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늦게 깨닫고 후회한 사람도 있고 일찍부터 체면을 버리고 삶을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6세 유정임 씨는 40년간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자식 얼굴에 먹칠 아니냐, 남편 이름이 아깝다, 평생 살던 집을 왜 나와 등 온갖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촌 언니는 그 나이에 혼자 사는 거 창피하지도 않냐고 타박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창피한 건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 불행한 얼굴로 사는 인생이에요. 사실 그녀가 집을 판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계단 많은 단독주택이 더는 몸에 맞지 않았고 집 유지비도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작은 평수지만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옮겼고 병원과 마트가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선택 이후 그녀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줄었고 외출이 쉬워졌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반면 경북 포항에 사는 70세 정명수 씨는 체면 때문에 모든 걸 잃은 경우입니다. 정 씨는 평생을 교사로 지내며 자존심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살고 있었지만 체면상 자식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큰아들 집에 들어갔고 주변에는 손주 보려고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달랐습니다. 손주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늘 조용히 움직여야 했고 생활 패턴도 눈치를 보며 맞춰야 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나오셔서 밥 한 끼 합시다 해도 체면 때문에 요즘 바쁘다며 거절했습니다. 속으론 외로워도 남 부러울 것 없다는 척해야 했습니다. 정 씨는 지금 말합니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는 표정을 짓는 게 제일 고달팠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남는 건 깊은 허무감뿐이더라고요. 결국 그는 다시 포항으로 내려가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정임 씨는 체면을 버리고 편안함을 얻었습니다. 정명수 씨는 체면을 지키려다 삶의 질을 잃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은 분명히 갈렸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노년의 삶은 남의 시선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얼마나 덜 피곤한가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혼자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가장 솔직하고 가장 건강한 선택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나답게 살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품격이고 진짜 체면입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5번째 이유는 인생의 마무리를 내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남이 아닌 내가 정해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사람, 특히 가족이 있으면 그 결정은 온전히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갈지 말지, 연명치료를 받을지 말지,
어디에서 삶을 마무리할지조차 가족의 뜻에 따라 흔들립니다. 의사 표현을 해도 엄마가 몰라서 그래 아버지 말은 그냥 감정이잖아요 하며 묵살대기 일쑤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곁에서 지켜줄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건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 현실은 다릅니다. 바쁜 자식은 돌봄을 병원에 맡기고 배우자는 아프면 힘에 부쳐 간병인을 부릅니다. 심지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만 빠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내 삶은 타인의 판단으로 정리되고 맙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죽을지 어떤 모습으로 떠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대신 자택을 고를 수도 있고 연명치료 대신 평온한 자연사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장례 방식도 유산의 배분도 마지막에 입을 옷도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가 아닌 내 뜻대로. 이런 자유는 오직 혼자일 때만 가능한 특권입니다. 삶의 마무리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내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건 혼자라는 독립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79세 한은숙 씨는 10년 전부터 내 죽음을 내 손으로 준비하겠다며 소위 웰다잉 노트를 작성해 왔습니다. 어떤 치료는 거부하겠다는 문서부터 장례식 대신 친구 셋이 모여 식사를 하며 기억해 달라는 메모까지. 그녀는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소규모 시민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유언장에 명시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자식들이 서운해하지 않겠냐, 이기적이라는 말 들을 수 있다, 너무 쓸쓸하지 않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남에게 맞춰 살았어요. 마지막만큼은 나답게 살고 싶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일주일에 2번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예약도 본인이 직접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고 슬픈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충만하게 살게 됐어요. 끝이 내 뜻대로 정해져 있으니 하루하루가 소중해졌죠. 반면 경기도 수원에 사는 81세 윤성도 씨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 못한 채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그는 중풍으로 쓰러진 뒤 자식들이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윤 씨는 의식이 돌아온 뒤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건 감정적인 판단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현재 병원 침대에 누워 하루하루를 보내며 말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 뜻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외롭고 억울해요. 한은숙 씨는 혼자였기에 마지막을 스스로 설계했습니다. 윤성도 씨는 가족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가족이 그의 마지막을 대신 결정했습니다.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누가 더 자기다운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마무리는 한 번뿐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끝을 대신 살아주진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만큼은 남의 뜻이 아닌 내 방식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지는 순간은 내가 홀로 설 때입니다. 혼자라는 건 고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권을 내 손에 쥐는 일입니다. 내 죽음을 내 손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도 진짜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노년은 가장 온전한 삶의 마지막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쓸쓸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지금도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혼자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계셨을 겁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울 거고 우울할 거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잘못된 편견이었다는 걸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혼자 살아보신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다.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다고 말씀하세요. 오늘은 왜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지 그 놀라운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은 분들은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늙어 혼자가 최고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이 식은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때 가까웠던 사람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걸 느끼는 순간 말이에요. 전화 통화 시간이 짧아지고 만나자는 제안에 핑계가 늘어나고 대화할 때도 예전 같은 따뜻함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그 관계를 되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이미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데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생각으로 계속 매달리게 되거든요. 자녀들이 바빠서 연락을 뜸하게 해도 형제 자매들이 멀어져도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때로는 역효과를 낳기도 해요.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고 나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일방적인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면 서로에게 피로감만 쌓이게 되죠. 그런데 혼자 지내면 이런 고민 자체가 사라집니다. 마음이 식은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 둘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없이도 충분히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진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진심 어린 관계가 훨씬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서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에너지를 쓰는 대신 나 자신을 돌보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식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의 반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수원시에 사시는 김철민 할아버지는 올해 75세입니다.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오랜 친구들과 자주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죠. 만나자는 연락에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가족들이 와서 같은 핑계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려고 애썼어요. 먼저 전화하고 식사도 사겠다고 하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시큰둥한 반응을 보면서 깨달았죠. 아, 이 사람들 마음이 이미 멀어졌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그런 관계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고 억지로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 홀로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세요. 마음 없는 사람들 붙잡고 있을 시간에 나 자신과 더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이웃이나 후배가 연락을 하면 반갑게 만나지만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마음이 식은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진짜 소중한 관계와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늙어 혼자가 최고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타인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늘 누군가와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 예쁜 친구, 집안이 좋은 친구들과 비교되면서 자연스럽게 남을 의식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때는 그런 비교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의 승진 소식을 들으면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웠고 다른 사람의 성공담을 들으면 내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아직 기회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때는 어땠나요? 다른 집 아이들과 우리 아이를 비교하고 다른 가정의 경제력이나 생활 수준을 보며 은근히 경쟁의식을 느꼈죠. 이웃집에서 새 차를 사거나 이사를 가면
괜히 우리 집이 뒤처지는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났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패턴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기도 해요. 은퇴 후 모임에 나가면 우리 아들이 의사다, 딸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여행 자랑, 건강 자랑, 손자, 손녀 자랑까지 끝없이 들어야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내 가족은 왜 저렇지 못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 비교 대상이 되어서 나는 약도 안 먹는다는 말을 들으면 내 몸이 더 초라하게 느껴져요. SNS나 인터넷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들, 멋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죠.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비교라는 게 참 무서운 함정 같아요. 마치 옆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은 항상 더 멋있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 속사정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혼자 지내면 이런 비교 자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볼 기회도 줄어들고 굳이 알 필요도 없어져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부러워할 일도 생기지 않죠. 혼자만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속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유롭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내 하루가 충분히 의미 있으니까요.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보내는 오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산책하는 시간들이 그 어떤 화려한 인생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의 멋진 취미나 여행 이야기를 몰라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옷차림도 자유로워집니다. 누구를 만날 일이 없으니까 편한 옷을 입어도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떤 브랜드를 입고 다니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편한 게 최고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나름대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부족했다고 자책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인정하게 되죠. 이런 자기 수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미선 할머니는 올해 69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늘 위축되곤 했어요. 다른 분들의 자녀 자랑이나 여행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히 주눅이 들었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왜 저렇지 못할까? 우리는 왜 여행을 못 다닐까 하는 생각에 집에 와서도 우울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그런 모임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작은 화분들을 돌보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먹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내 생활이 더 만족스럽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세요. 이제는 작은 일상의 행복들이 충분히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평온하다고 하세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며 환하게 웃으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진정한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고 계시나요? 늙어 혼자가 최고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내 몸 챙기는 데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땠죠? 몸이 조금 아파도 참고 넘어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자신의 몸보다는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어요.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쑤셔도 참고 견뎌왔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서면서 달라집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죠. 예전처럼 억지로 참으면 안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제는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살면 어떤가요? 여전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다고 말하게 되고 피곤해도 가족들 식사 준비를 해야 하죠.
내 몸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식사 시간이 문제입니다. 가족들 식사 시간에 맞춰 먹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입맛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같이 앉아서 억지로 먹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걸로 병원에 가냐는 소리를 들을까봐 망설이게 되고 가족들 스케줄을 고려해야 해서 미루게 되죠. 정작 필요할 때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몸의 신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충분히 쉴 수 있고 피곤하면 언제든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자유입니다. 식사도 자유로워집니다. 내 몸이 원할 때 먹을 수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되면 죽을 끓여 먹고 입맛이 없으면 간단하게 과일이나 요구르트로 때울 수도 있죠. 자유롭지 않나요? 내 몸 상태에 맞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어서 소화도 잘 되고 몸도 편합니다. 잠자는 시간도 자유로워집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누워있지 않고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실 수 있고 새벽에 잠에서 깨면 조용히 산책을 나갈 수도 있어요. 정말 편해요. 낮에 피곤하면 언제든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생활 리듬이 몸에는 훨씬 좋죠. 운동도 내 속도에 맞춰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내 몸 상태에 맞는 강도로 할 수 있어서 부상의 위험도 줄어들어요. 관절이 아픈 날에는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고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병원 가는 것도 훨씬 편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고 몸의 작은 변화도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면 즉시 대처할 수 있고 몸 상태에 따라 하루 일정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어서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죠. 체온 조절도 자유롭습니다. 추우면 온도를 올리고 더우면 선풍기를 틀 수 있어요. 내 몸에 맞는 환경을 만들 수 있으니까 몸에 무리가 가지 않죠. 정말 편안해요. 마치 내 몸이 VIP 대우를 받는 것 같다고 할까요?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올해 76세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무릎이 아파도 참으며 집안일을 도왔어요. 그런데 당뇨가 심해지면서 식단 관리가 중요해졌는데 가족들 식사에 맞춰 먹다 보니 혈당 조절이 잘 안 됐죠. 병원에도 가족들 눈치를 보느라 제때 가지 못했고요. 결국 혼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혈당을 재고 당뇨에 좋은 음식으로 식단을 짜서 규칙적으로 드십니다. 오후에는 30분씩 동네를 산책하고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약도 알람을 맞춰놓고 정확한 시간에 챙겨 드시죠.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고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으세요. 이제야 진짜 내 몸과 대화하며 산다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무릎 통증도 무리하지 않고 생활하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가족들도 이제는 할아버지가 더 건강해 보인다며 안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마음의 상처, 혹시 여러분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늙어 혼자가 최고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참 이상한 존재인 것 같아요. 평생을 살면서 수없이 실망을 경험해도 또다시 기대하게 되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기대하고 친구들에게 기대하고 연인에게 기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그런 기대들이 대부분 충족되기도 했고 설령 안 되더라도 금방 털어낼 수 있었어요. 중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늘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대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에 바쁘고 오랜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혈육인데,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하면서 계속 기대하게 됩니다. 특히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외로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 상황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져요. 그런데 막상 연락을 해봐도 요즘 바빠서라는 대답만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그런 의무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기대라는 감정이 참 복잡한 것 같아요. 마치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이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베푼 정성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인간관계는 은행이 아니라서 그런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죠. 그런데 혼자 지내다 보면 이런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뭔가를 바라지 않으니까 실망할 이유 자체가 사라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예측 가능합니다. 아침에 계획한 대로 하루가 흘러가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휴식과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즐겁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아도 되니까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혼자서 차를 우려 마시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책장을 넘기는 시간,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들이 그 어떤 화려한 만남보다도 만족스러워요. 이런 시간들은 누구도 망칠 수 없는 온전한 내 것이거든요. 잠자리에 들 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누군가의 무심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뒤척이는 일이 없어집니다. 전주시에 사시는 김정순 할머니는 올해 78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과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며 사셨어요.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한마디에도 큰 의미를 두고 계셨죠. 하지만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는 현실에 자주 서운해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내가 왜 계속 바라기만 하고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의 연락을 기다리지도 않고 친구들의 방문을 바라지도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요가를 하고 오전에는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세요. 오후에는 뜨개질을 하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모든 게 감사하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세요. 가끔 자녀들이 연락을 하면 반갑지만 연락이 없어도 전혀 섭섭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생기면서 매일이 평온하고 만족스럽다고 하세요. 이제야 진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며 환하게 웃으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진정한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마음속에 쌓이는 서운함의 무게, 혹시 여러분도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계시나요? 늙어 혼자가 최고라 하는 5번째 이유는 서운함을 사귈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참 묘한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금방 사라졌던 감정인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오래도록 남아있게 되거든요. 젊었을 때는 뭐 그런 걸로 하며 웃어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며칠, 몇 달씩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동료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나 상사의 차가운 반응에 잠깐 기분이 나빠져도 금방 잊었잖아요. 일이 바쁘고 다른 관심사들이 많아서 그런 감정들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는 달라집니다. 할 일도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도 한정되다 보니 작은 일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누군가의 무관심한 태도나 차가운 반응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바빠서라는 말 한마디가 며칠씩 마음에 걸려요. 전화 통화할 때 급하게 끊는 목소리 톤 하나도 계속 생각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해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서운함으로 다가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에서 마주쳤는데 먼저 인사하지 않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서운함이 생깁니다.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거나 약속 시간에 늦게 와서 형식적인 사과만 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 속이 상해요. 그런 감정을 표현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참고 넘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서운함을 사귄다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술 한잔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방법들도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결국 혼자 속으로만 사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서운함이라는 게 참 무서운 독소 같아요. 마치 정수기 필터가 오염되는 것처럼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마음 전체를 탁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혼자 지내면 이런 서운함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일이 없으니까 마음을 사귈 필요도 없어져요. 이게 얼마나 큰 해방감인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갑니다.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소외시키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을 끊는 사람도 없고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누군가 때문에 기분이 상할 일이 없어요. 이런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혼자 살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도 편안합니다.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들은 아무도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끊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주제로 마음껏 생각할 수 있고 누구의 비판이나 무관심한 반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사 시간도 자유롭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간단하게 때워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의 취향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그로 인한 갈등도 생기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이 특히 평화롭습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아무도 채널을 바꾸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시끄럽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마음이 깨끗합니다. 오늘 하루 아무도 나를 상처 주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일이 없어집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나온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본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생기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 자다가 깬 새벽 3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혹시 자식한테 짐은 아닐까? 아침밥 해놓고 기다려도 연락은 온종일 없습니다. 엄마 혼자 사는 거 괜찮아? 묻긴 하지만 막상 같이 살자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늙어서 불안할수록 오히려 혼자 살아야 마음이 편하다는 걸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물 끓여놓고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지 혼자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반찬 투정 들을 일도 없습니다. 밤늦게 드라마 정주행을 해도 방불 끄라는 소리 없이 마음껏 웃고 울 수 있죠. 늙어서 외롭고 불안할 거라 걱정하셨죠? 하지만 의외로 그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혼자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 5가지 이유를 들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결국 내 속 편한 대로 사는 게 정답입니다. 에이, 그래도 혼자 살면 외롭잖아 라고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외로운 건 옆에 누군가 있음에도 그 사람 눈치 보느라 내가 사라지는 삶입니다. 늙어 불안할수록 혼자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누군가의 기분을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예민해집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찡그리면 아침밥은 왜 그랬나? 내 말이 기분 나빴나? 끝없는 자기검열이 시작됩니다. 대화 한마디에도 이 말을 해도 될까? 머릿속에 필터가 수십 개. 눈치라는 게 한두 번이지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나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더라? 내가 듣고 싶은 노래가 뭐였지? 혼자 살면요. 라면을 아침으로 먹던 밤 12시에 양푼 비빔밥을 퍼먹던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뉴스 틀어놓고 욕을 하든 아침 드라마를 보며 소리 내 울든 눈치 볼 일이 없습니다. 전기장판을 1단에 놓을지 5단에 놓을지도 내 마음입니다. 추우면 껴입고 더우면 벗고 누구 허락받을 필요 없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겨울에 방 온도를 28도까지 올려야 잠이 오는데 사위가 와 있으면 22도만 돼도 더워 죽겠다고 난리여. 결국 내가 발 시린 채로 잤다니까. 고작 방 온도 하나 조절 못하는 삶, 이게 과연 가족과 함께라는 이름으로 유지해야 할 생활일까요? 유머 섞인 말 하나 덧붙이자면 혼자 살면 변기 뚜껑이 위로 올라가 있건 말건 세면대에 치약, 뚜껑이 열려 있건 말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양말이 짝짝이어도 티셔츠에 국물 얼룩이 있어도 그걸 그렇게 입고 나가냐는 소리 들을 일 없습니다. 자기 앞가림만 하면 되는 세상, 그 자체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십니까? 물론 혼자 살다 보면 가끔 정막이란 녀석이 슬며시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정막은 내가 원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손님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살면서 받는 눈치는 원치 않아도 매일같이 쳐들어오는 불청객입니다. 결국 그 불청객을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리는 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혼자 살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상대의 기분 탐색하는 스트레스 없습니다. 커피 한 잔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책 한 페이지를 소리 내 읽는 그 순간 오롯이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늙어서 불안할수록 누군가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내 기분 하나 지키기도 힘든 세상에서 남의 기분까지 짊어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늙어 불안한 이 시기에 가장 먼저 손에 쥐어야 할 자유는 기분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 하루의 감정이 출렁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하루의 주인 되는 삶. 그것이 바로 혼자 살아야 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늙으면 다 내려놔야지 무슨 욕심이야 라는 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분명 잔소리 대마왕이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늙었다고 내 생활을 남한테 맡기면 그날부턴 내 인생이 아니라 남 좋은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늙어 불안할수록 혼자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내 생활을 내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면요. 하루 일과가 내가 짠 시간표가 아니라 타인의 요구사항 모음집처럼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들리는 첫 마디 오늘 점심 뭐 해 먹을 거야? 로 시작해서 이따가 병원 데려다 줄 수 있어? 이불은 언제 빨 거야? 그 TV 소리 좀 줄여줄래? 까지 나는 스케줄표 한 장 받은 적도 없는데 이미 할 일이 잔뜩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아침 10시에 일어나도 누가 뭐라 안 합니다. 늦게 일어나면 오히려 스스로 칭찬합니다. 어우, 오늘은 푹 잤네. 나이스. 점심엔 찬밥에 김만 얹어 먹어도 이게 진짜 미니멀 라이프지라며 만족합니다. 급하면 라면에 달걀 하나 툭 깨놓고 국물 마시며 이게 진짜 일본식 정통 라면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별 5개 줍니다. 자유로운 건 식사뿐이 아닙니다. TV 채널, 볼륨, 시작 시간 전부 내 마음대로입니다. 저녁 7시에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낮 2시에 드라마를 정주행해도 아무도 또 봐? 그거 아까도 봤잖아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봤던 드라마 다시 틀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나 혼자 보니까요. 내가 나한테 스포일러라도 할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혼자 살면 좋은 점이 뭔지 알아? 누가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서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청소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돼. 설거지요? 어차피 그릇 2개니까 다음 날 한꺼번에 해도 돼.
냄비에 국 좀 말아 먹었다고 누가 나를 신고하겠어? 맞습니다. 혼자 살면 나답게 사는 게 가능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1시에 청소기를 돌리고 어떤 사람은 아침 5시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손뜨개질을 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인 내 기분에 따라 사는 삶이죠. 물론 함께 살면 정해진 루틴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편안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루틴이 나에게 맞지 않을 때는 마치 꽉 끼는 바지처럼 하루 종일 불편하고 답답해집니다. 혼자 산다는 건요, 매일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는 기분입니다. 내 시간표, 내 속도, 내 리듬. 늙어서야 비로소 처음 찾는 나만의 템포가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집을 꾸미고 생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혼자 살기의 특권입니다. 거실 한복판에 실내 자전거를 놓든 거실, 벽면을 책장으로 가득 채우든 아무도 이게 뭐야, 치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기밥솥 대신 커피 머신 2대를 들여놔도 되는 자유. 그게 바로 진짜 삶의 품격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혼자 사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늙었다고 누군가의 리듬에 맞춰 희생하는 삶을 계속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설계하십시오. 그 누구도 허락할 권리 없습니다. 그건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아직도 누군가와 살고 있다면 한 달에 들어오는 소득이 몇만 원만 줄어도 머릿속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숨겨야 하나, 알아채면 잔소리할 텐데. 늙어 불안할수록 혼자 살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소득이 적다고 눈치 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보면 알겠지만 돈이 많고 적음보다 더 무서운 건 돈 가지고 기싸움하는 관계입니다. 특히 노년에 들어서면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자꾸 늘어나는데 그걸 이해 못하는 가족과 함께 살면 말 한마디가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어떤 날은 이런 말이 날아옵니다. 어머니, 또 저거 사셨어요? 아니, 나한테도 취향이 있고 소소한 낙이 있는데 그걸 왜 설명해야 합니까? 이번 달에 병원비 좀 줄이면 안 될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늙은 나는 죄인처럼 작아집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요? 돈이 적어도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 통장 사정은 나만 아는 일입니다. 월 60만 원으로도 사는 법을 알면 당당하게 라면 끓여 먹고 반찬은 김치 하나면 됩니다. 냉장고 탈탈 털기 요리왕이 되는 것도 한 달, 생활비 전략 챌린지를 혼자 벌이는 것도 오롯이 내 재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건 너무 없어 보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나 혼자 보니까요. 눈치챌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더 유쾌한 예도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기초연금으로 딱딱 살아. 사치 안 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뭘 사도 나한텐 명품이야. 10,000원짜리 머플러 하나 사도 혼잣말로 이건 이번 겨울 최고의 투자다 이러고 웃어.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돈보다 자존감으로 사는 삶입니다. 같이 살면 사소한 소비에도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과일 하나 더 사와도 왜 이걸 또 샀냐는 말을 듣고 병원 진료 한 번 더 받으면 아직도 아파? 라는 핀잔이 따라옵니다. 나이 들어서는요, 병원 가는 게 레저입니다. 진료 후 커피 한 잔 마시고 천천히 집에 돌아오는 그 코스가 하루의 이벤트예요. 그런데 같이 사는 가족은 그걸 쓸데없는 낭비라고 봅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을 매일 같이 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혼자 살면 이런 스트레스 자체가 없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조용히 한 끼 줄이고 생활비가 빠듯하면 다음 달 계획을 살짝 수정하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기분을 맞춰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자유는요,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심리적 해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나이 들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걸 말 못하고 사는 이유는 가족 안에서 체면이라는 이름의 굴레 때문입니다. 애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기 싫어서
사위나 며느리가 무시할까봐. 그렇게 자존심 하나 지키려다 마음까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강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소득이 줄어도 나 스스로를 꾸려갈 수 있다는 자부심, 그게 나이 들수록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비싼 식탁보다 소박한 국 한 그릇에 담긴 자유가 더 맛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 허락도 받지 않고 내가 가진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는 삶. 그것이 진짜 고요한 존엄입니다. 늙어 돈이 많지 않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혼자 살면 그 돈으로도 충분히, 아니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눈치 안 보고 비교 안 하고 마음껏 나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보다 중요한 건 소신 있게 사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혼자일 때 더 단단해집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는데도 숨이 턱 막히고 발끝부터 어깨까지 긴장이 그대로라면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닙니다. 쉼터도 아니고 피난처는 더더욱 아닙니다. 늙어 불안할수록 혼자 살아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집이 진짜 쉼터이자 피난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집 안에서 받는 압박감이 더 크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손주의 TV 소리가 머리를 울리고 며느리의 부엌 정리 소리에 눈치가 바짝 서고 사위가 소파에서 다리 쭉 뻗고 있으면 이상하게 허리가 굽습니다. 거실을 지나 화장실 한 번 가는 것도 방해되진 않을까 주저하게 되고 방문을 여는 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집은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닙니다. 내가 구석에 조용히 껴 있어야 하는 조정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요? 문 여는 순간부터 해방입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 산소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양말을 벗어서 거실에 던져두든 부엌에 컵이 하루 종일 놓여있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커튼을 열어놓든 닫아놓든 전등을 끄든 켜든 바닥에 누워 한나절을 뒹굴든 그것은 내 마음입니다. 공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혼자 살아보면 그제야 느낍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아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올 땐 소파에 벌러덩 눕는 걸로 하루를 마무리해. 그런데 예전엔 소파가 없었어. 왜냐면 사위가 거기 앉아 있었거든. 우픈 이야기죠. 자식들과 같이 살 땐 식탁에도 앉는 순서가 있고 에어컨 온도도 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TV 리모컨은 회장님처럼 사위 손에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집이 과연 쉼터일 수 있을까요? 쉼터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입니다. 집 안에서는 숨도 크게 쉬고 옷도 마음대로 입고 쉴 수 있어야 쉼터입니다. 피난처란 세상 어디서도 편히 못 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집이 누군가의 잔소리, 명령, 요구의 소리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그냥 무대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연기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혼자 살면 그런 쇼는 끝납니다. 커피를 내릴 때 방금 전에 뽑은 양말을 그대로 신고 있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방바닥에 엎드려서 유튜브 보며 귤을 까먹는 그 순간이 진짜 삶입니다. 누워있다가 문득 눈물이 나도 그 감정을 자유롭게 꺼내도 되는 공간이 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이 있을 때는 울고 싶어도 참습니다. 결국 그 감정은 쌓이고 나중에는 병이 됩니다.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혼자 살면 누가 오든 말든 문 닫고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아. 창문 너머로 바람소리 들리면 아유 내가 살아있구나 싶어. 바람소리가 위로가 되는 순간 그 집은 진짜 피난처입니다. 누군가의 눈치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따라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야 우리는 그 공간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함께 살면 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이 갈등으로 번지는 순간 집은 지뢰밭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눈빛 한 번에 위축되는 집은 건강에 가장 해로운 장소가 됩니다. 반대로 혼자 사는 집은 고요 속에 나를 찾는 공간이 되고 외로움 속에서 평온을 발견하는 힘이 생깁니다.
나이 들어 가장 중요한 공간은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감싸주고,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공간도 아닌 오직 나만의 성체. 그것이 노년에 혼자 살아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피난처 없는 노후는 너무 잔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편한 공간 하나쯤은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 집이 곧 내 마음의 병원이고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남들이 자꾸 끼어들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인생의 대본을 제대로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쓰고 배우자가 이어받고 자식이 마무리하려고 드는 그야말로 장편 가족 드라마의 조연 인생이죠. 그래서 늙어 불안할수록 혼자 살아야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내가 직접 써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8세 박할머니가 혼잣말로 난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유럽 여행 가보고 싶었어라고 말했더니 옆에 앉아있던 최할머니가 즉각 반응합니다. 그랬다간 며느리가 뒷목 잡고 쓰러지지. 그 돈으로 손주 학원비나 내주라고 난리 날걸. 결국 박할머니는 그 말 한마디에 유럽은커녕 경로당 마실도 눈치 보며 가시게 됐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늙어서도 누군가의 표정을 살피며 소망을 접는 삶. 하지만 혼자 살면 다릅니다. 비행기 타는 건 못해도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로마 콜로세움 라이브 방송을 마음껏 보며 아휴 저기 비둘기가 많네 하며 감상할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또 폰 보고 계시네 잔소리할 사람 없습니다. 아, 그리고 볼륨을 30으로 올려도 아무도 안 뭐라 합니다. 귀가 좀 어두우면 어떤가요? 나만 들리면 되는 거죠. 혼자 산다는 건 하루의 흐름을 스스로 쓰는 연습입니다. 7시에 일어나든 10시에 일어나든 스케줄 담당자는 나 하나. 아침을 토스트로 먹고 점심에 짜장라면을 먹어도 누가 영양소 걱정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엄마, 또 라면 드셨어요? 할머니, 그거 짜요. 이런 대사 없는 세상.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 나이 들수록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집니다. 살아보니 그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과 같이 살면요? 에이, 또 잔소리 시작이야. 그 얘기 어제도 들었어요. 결국 침묵하게 됩니다. 말이 줄어들고 생각이 닫히고 마음까지 접게 됩니다. 그러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고작 잘 참았다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과연 해피엔딩일까요? 혼자 살면 어떤가요? 잔소리할 대상도 없고 반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실에서, 욕실에서, 베란다에서 혼잣말로라도 충분히 인생의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 라면엔 고춧가루를 넣는 게 정답이야. 이런 식의 선언들이 모여서 진짜 나다운 엔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혼자 사는 집에는 마지막 대사를 외워주는 조연들도 많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 한 소절, 책상 위 먼지 쌓인 사진 한 장, 직접 적은 메모지 속 필체 하나. 모두 내 이야기의 조각들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누구의 판단도 없이 그 모든 장면들이 조용히 내 이야기를 완성해 줍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 꼭 누가 대신 정리해 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요양원 가셔야죠. 이건 애들 위해 좀 양보하세요 라는 말에 묻히기엔 우리가 살아낸 시간이 너무 길고 너무 뜨겁지 않았습니까? 혼자 사는 건 결국 마지막 페이지를 정성껏 마무리하려는 준비입니다. 삶의 마지막 장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네가 아니라 이제야 진짜 내 얘기를 쓴 애가 되기 위한 고요하고 용감한 선택입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은 누구도 대신 써주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가까운 자식이라도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라도 말입니다. 그 페이지는 오로지 나만이 쓸 수 있습니다. 웃기든 찡하든 엉뚱하든 그건 나니까 괜찮은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혼자보단 누군가랑 같이 있어야 외롭지 않지 않냐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말은 같이 살아도 마음은 늘 혼자인 느낌 혹시 익숙하지 않으세요? 매일 눈치 보며 조심스럽게 사는 삶보다 조용하지만 온전히 나답게 사는 하루가 훨씬 따뜻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건 부족함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이자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함께 사는 사람보다 함께 있어도 편안한 나 자신 아닐까요? 엄마는 늘 참고만 사셨어요. 속이 다 문드러져도 말 한마디 못하고 가족들 기분 맞추느라 본인 감정은 늘 뒷전이었죠. 근데 그렇게 살아서 뭐가 남았냐고요? 지금 와서 말하지만 결국 병만 남았어요. 마음의 병이요. 참다 보면 병 됩니다. 맞춰주다 보면 무시당합니다. 끝까지 남 눈치보다 인생 끝자락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더는 희생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감정, 내 욕망, 내 인생을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6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내 속편한 대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 인생 망치는 사람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믿었고, 친구니까 봐줬고, 남편이니까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은퇴한 지 5년 만에 통장은 텅 비고 몸은 망가지고 마음엔 상처만 남았습니다. 겉으론 잘 지내는 척해도 속은 하루하루 부서지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그 사람들, 그들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나를 얼마나 많이 갉아먹었는지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수원 장안구에 사는 박정혜 씨는 은퇴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누르고 밥 달라, 물 달라 잔소리만 퍼붓습니다. 아침마다 국이 짜다, 이 밥은 왜 이렇게 퍼졌냐며 말꼬리를 잡는 게 일상이 되었고, TV 보다가도 박 씨가 옆에서 말이라도 하면 조용히 좀 해, 피곤해 죽겠어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박 씨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은퇴 후 우울감일 수도 있고 나이 들어 짜증이 늘어났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 2년, 3년이 되자 박 씨는 말했습니다. 남편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혀요. 화장실 문을 닫는 순간이 그나마 제 자유시간이에요. 결혼 40년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외면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마저 아버지 편을 들며 엄마가 좀 맞춰드려, 아버지 힘들어 하잖아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박 씨는 처음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살고 있는 건가? 가족이 아니라 죄수들과 함께 있는 기분이야. 그렇게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우울증과 초기 고혈압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셨어요. 이 상태로 더 가면 큰 병 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 남편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아침 식사도 자신이 먹고 싶은 걸로 바꿨습니다. 좋아하던 클래식 공연 예매도 했고 동네에서 열린 혼자 여행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욕을 퍼붓고 자식들이 엄마 왜 그러냐며 걱정했지만 박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고? 이제 내가 나한테 돌아가는 중이야. 놀라운 건 이렇게 조금씩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자 몸도 마음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불면증이 사라졌고 혈압도 내려갔습니다. 남편도 점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밥도 못 챙기고 병원도 혼자 못 가게 되자 스스로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참아서 이 가족이 유지된 게 아니라 내가 사라져서 모두가 편했던 거라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자신을 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착함이 사람을 망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맞춰주면 상대는 더 짓밟고
내가 양보하면 결국 내 삶 전체가 빼앗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쉬운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쉬운 사람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때 인생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니 착한 사람을 그만두세요. 가족도 친구도 배우자도 나를 함부로 대하는 순간부터 관계는 독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그 말, 그 태도, 정말 나를 살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는지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결심하세요. 더는 희생하지 않겠다고, 더는 참지 않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되찾겠다고. 그 결심 하나가 당신의 남은 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으로 나 자신을 가장 먼저 대접해야 할 때입니다. 인생을 내 속편한 대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착하게 산다고 절대 보상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참으면 복이 온다. 착한 사람이 결국 잘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화도 누르고 부탁받으면 거절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조용히 참고 견딘 사람은 병들었고 착하게 굴었던 사람은 무시당했습니다. 말없이 희생하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들을 줄 알았지만 돌아온 건 당연하다는 표정과 더 많은 요구뿐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송은자 씨는 그런 착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젊어선 시부모 병수발, 중년엔 남편 사업자금 보태고 노년엔 자식들 부탁에 통장까지 털었습니다. 친구가 사정이 어렵다며 부탁하자 대출 보증까지 섰고 아들의 친구 등록금까지 몰래 대신 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였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도와야지. 착하게 살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지만 그녀는 그 착함의 대가로 외로움과 후회만 남았습니다. 대출은 친구가 파산하면서 본인이 떠안았고 아들은 왜 남의 일에 끼어드냐며 화를 냈고 남편은 그냥 남한테 너무 휘둘리지 말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도와준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기억도 안 해요. 그런데 나는 그날 이후로 잠을 못 자요. 내가 바보였던 거죠. 그런 그녀가 달라진 건 병원에서 고혈압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뒤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너무 오래 참으셨군요. 그날 이후 송 씨는 변했습니다.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가족에게도 이젠 나도 내 삶을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고 몇몇은 불만도 터뜨렸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한테 잘할 차례예요. 현실은 착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만한 사람을 더 괴롭히고 착한 사람을 이용합니다. 아무도 당신의 희생에 상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무리한 부탁을 하고 감정적 쓰레기통처럼 취급하며 당신을 언제든 쓰기 쉬운 사람으로 대합니다.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더 이상 맞춰주지 마세요. 내가 나한테 상을 주고 내가 나를 지켜야만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고통, 이제는 벗어던질 시간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이제 내 속편한 대로 살겠다는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을 내 속편한 대로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결국 아무도 내 고통을 대신 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걱정하는 척, 안타까운 척 하지만 정작 내가 무너지면 돌아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내 통증을 대신 겪어주지 않고 내 외로움을 껴안아주지 않습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건 언제나 나 혼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끝까지 남 눈치를 보고 괜찮은 척하며 살아야 합니까? 결국 다들 제 살 길 찾기 바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나만 희생하고 버티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유금자 씨는 3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일손을 돕지 않았고 자식들은 엄마, 그냥 병원에 있으세요. 저희도 바빠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채 혼자 링거를 맞고 혼자 밥을 먹으며 유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고통에 관심이 없구나. 말은 합니다. 엄마 힘내세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정작 병원비, 간병, 회복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던 건 유금자 씨였습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지만 자식은 딱 한 번 얼굴을 비췄고 남편은 입원 당일에만 나타났습니다. 퇴원 후 유 씨는 마치 범죄자처럼 살았습니다. 집안일도 다 하지 못하면서 눈치를 받고 약 타러 간다고 말하면 아직도 병원 다니냐며 짜증을 내는 남편 앞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시 허리가 터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재수술을 권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회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충분한 보호가 안 되셨죠? 의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유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웃었다고 합니다. 보호요? 보호는커녕 내가 그 집에서 하녀였어요. 이후 유 씨는 병원에서 회복 기간을 핑계 삼아 요양병원으로 옮겼고 처음으로 3개월간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친구와 통화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햇볕 아래 누워 음악도 들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편이 아니면 아무도 내 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 기분대로 삽니다. 남들 눈치 안 봐요. 나 아프면 쉬고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죄책감도 이제는 내려놨어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몸이 아픈 고통, 마음이 지친 고통, 배신당한 고통, 버려지는 고통.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떤 고통도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다들 위로는 해주지만 결국 그 아픔은 나 혼자 껴안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 고통은 뒤로 미룹니까? 그렇게 미뤄진 고통은 언젠가 내 심장을 찌릅니다. 병이 되고 분노가 되고 결국 후회가 됩니다. 이제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나를 진짜 아끼는 건 결국 나 하나뿐입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아픔에 눈물 흘려주는 유일한 존재도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내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피곤하면 쉬고 슬프면 울고 아프면 병원 가야 합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지 않기 때문에 오직 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 기분을 우선하고 내 건강을 지키고 내 감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내가 나를 품어야 합니다. 그게 내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는 내 속 편한 대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야만 늦지 않게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삶이 망가지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안아줄 수 있습니다. 인생을 내 속 편한 대로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늙어서까지 남 눈치 보다가 병들고 망가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흔한 병이 뭔지 아십니까? 관절염도 당뇨도 아닙니다. 체면 중독입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아 보여야지라고 말하고 돈이 없어도 우리 애는 잘 산다는 허풍을 치고 외롭고 죽을 것 같은데도 혼자 지내는 게 편해라며 애써 멀쩡한 척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쌓인 고통과 외로움은 결국 몸을 망가뜨리고 정신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전북 군산시에 사는 윤복래 씨는 동네에서 기품 있는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남들 앞에서는 한 번도 신세를 진 적이 없었습니다. 모임에 가면 난 애들이 자주 전화와요. 이번에 손주가 외제차 탔대요 라며 자랑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말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작년부터 매달 병원비가 부족해 약을 끊어가며 버티고 있었고 월세도 밀려 집주인에게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형식적인 안부 전화 외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고 실제로 윤 씨는 2년 넘게 명절에도 자식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주변에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남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요.
병이 심해져 병원에 실려간 날조차 그냥 어지러워서 잠깐 온 거예요 라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체면 내려놓으세요. 그러다 정말 죽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윤 씨는 처음으로 병원 침대 위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체면에 가려 평생 숨겨온 외로움과 고통이 그제야 터져 나온 겁니다. 윤 씨는 퇴원 후 인생을 바꿨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가서 처음으로 식사 지원을 신청했고, 교회 노인 모임에 나가 자식 도움 못 받고 산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윤 할머니도 그랬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네. 체면을 내려놓자 사람들은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녀는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회복했습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남 눈치 보느라 평생을 가면 쓰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쓰러지니 그 눈치 보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삽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합니다. 노년의 체면은 독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병을 숨기고 외로움을 방치하며 결국은 삶을 망가뜨립니다. 진짜 품격은 허세가 아니라 진실에서 나옵니다. 괜찮은 척하면서 병 키우는 사람보다 나 아파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체면은 내가 쓰는 가면일 뿐이고 그 가면을 오래 쓰고 있으면 내 얼굴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보고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였지?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체면도 허세도 남의 시선도 모두. 내가 병들어도 남은 대신 아파주지 않습니다. 내가 굶어도 아무도 밥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 인생을 살리는 것도 무너뜨리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남 눈치보다 병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속 편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그 사람 인생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고개를 들고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인생을 내 속 편한 대로 살아야 하는 5번째 이유는 아무리 잘해도 끝내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으로서, 친구로서. 최선을 다해온 이유도 결국 사람이니까 고마워하겠지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마워는커녕 그 수고를 기억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김용자 씨는 35년간 치킨집을 운영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남편은 일찍 은퇴했고 자식 셋은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단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이 가게 일 끝나면 새벽에 설거지하고 졸린 눈으로 도시락 싸고 그렇게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지금 자식 중 누구도 엄마 고생하셨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씨가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딸이 건넨 말은 이랬습니다. 엄마, 왜 또 아프세요? 지금 저도 바빠요.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람들에겐 그냥 늘 있던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사라진 존재감, 그렇게 무너진 자존감. 평생을 다 바쳐 가족을 일으켜 세웠지만 돌아온 건 인정이 아닌 무관심이었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눈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 나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건넨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문제는 이런 사례가 결코 특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알아서 해주는 사람이 더 손해본다. 그게 진실입니다.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일수록 당연한 존재가 되고 목소리 큰 사람일수록 대접을 받습니다. 세상은 고요한 희생보다 시끄러운 요구를 더 먼저 들어줍니다. 인정은 결과보다 태도에서 갈립니다. 아무리 잘해도 드러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 언젠가 알아주겠지란 기대는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바꿔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남이 알아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먼저 알아주는 것.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진짜 잘 버텼다. 그렇게 내 인생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지켜왔고, 내가 견뎌왔고, 내가 살아냈으니까요.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에 목매지 마세요. 칭찬에 목마르다 보면 결국 비난에도 휘청이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 노력이 무시당할 때, 내 마음이 몰라줄 때 가장 먼저 내가 나를 안아줘야 합니다. 인생 그렇게 내가 나를 챙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편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내 존재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인생을 내 속편한 대로 살아야 하는 6번째 이유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도 결국 마지막 순간엔 혼자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젊은 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잠 못 자고 배우자 건강 챙기느라 병원에 들락날락 친정시댁 눈치 보며 그 많은 명절을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몸 다 바쳐 헌신해도 시간이 흐르면 놀랍도록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고생을 잊고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거기 있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 살아온 인생의 끝자락에 남는 건 정적 가득한 지방과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조연숙 씨는 38년간 남편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결혼 후 시부모 병수발, 아이들 교육비 마련, 남편 사업 뒷정리까지 단 하루도 편하게 누워 잔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작 본인은 치과도 못 가고 무릎이 아파도 파스를 붙인 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날이 어느덧 70세. 그런데 은퇴한 남편은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기에 바쁘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손주들 생일엔 꼬박꼬박 선물 보내는데 정작 자신의 생일엔 문자 하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연숙 씨는 허리디스크 재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했지? 누구를 위해 이 고생을 했던 거지? 자식은 병원에 오지 않았고 남편은 집안일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냐며 한마디 던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창가에 서서 조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그 누구도 챙기지 않는 내 삶, 이제는 내가 나를 챙기겠다고요. 조 씨는 퇴원 후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는 조연숙 데이로 정했습니다. 동네 예쁜 찻집에서 책을 읽거나 가까운 미술관에 들렀다 집에 오는 그 시간이 요즘 가장 설렌다고 말합니다. 매달 적금처럼 쌓아두던 생활비 일부는 여행 경비로 돌렸고 작년엔 제주도로 혼자 3박 4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와서 뭘 그렇게 나댄다는 말도 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루를 쓴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이처럼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체면도 평판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와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내 속이 편안한가? 내가 기분 좋은 하루를 살았는가? 내가 나를 배려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야 남은 인생이 행복합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입니다. 그 외로움을 두려워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게 되고 내 삶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자유가 시작됩니다. 밥도 혼자 먹고 영화도 혼자 보고 여행도 혼자 가는 그 순간 진짜 내 인생이 열립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제 와서 너무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언제나 나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주인을 되찾을 시간입니다.